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정감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사건을 한번 통해서 그 관련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건은 정여립 사건입니다. 1859년 선조 22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정여립이라는 인물은 이제 조선 전기가 되겠죠. 임진왜란 직전이니까. 조선 전기의 문신입니다. 그래서 예조 좌랑 그리고 홍문관 수찬 등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역임했던 그런 관리였어요. 이때 이제 선조 때 동서 분당이 시작이 됐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서 당파가 이제 분당이 이제 생겼었는데, 원래 정여립은 서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여립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전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집권당인 동인편에 서서 서인의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뭐 정신적인 지주라고 볼 수 있었던 율곡 이의를 배반하고, 성혼이라든가 그런 또 이 서인의 중요한 지식인들을 비판하고 서인들을 비난하고 하는 이러한 활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서인들로부터 상당히 미움을 받고 있었죠. 그 당시 이제 동인들이 또 권력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동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중용되지 못합니다. 관직을 얻지 못하니까 낙향을 해요. 그래서 그 전라도, 지금 이제 전라북도가 되는데 전라도 진안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동계라는 걸 조직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 1589년 선조 22년에 이때 이제 기축년이 되는데 고변이 일어납니다. 고변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고할 고자에 이제 그 변할 변자인데, 변이 이제 그 변란, 어떻게 보면 이제 쿠데타, 영모 그런 것들 다 변란이라고 불렀거든요. 변란을 고발하는 거죠. 그런 변란을 고발하는 것을 이제 고변이라고 합니다. 이 정여립이 서울로 올라와서 병권을 장악하고, 쉽게 얘기하면 뭐 쿠데타를 일으킨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시도한다는 그 주축에 또 대동계가 있다라는 고변이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변에 따라서 정여립과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돼요. 그래서 정여립은 진안, 또 죽도 이런 쪽으로 피신을 했다가 막판에 이제 그 관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니까 자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나요. 조선시대에는 어떤 특히 영모 사건이라든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마지막에 지만이라고 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결안이라고 하는 최종 문서에 이제 자백을 받아야 이제 법대로 처형이 됐다, 그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자결을 할 경우는 실제로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라고 이제 여기는 거죠. 결국은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미스테리가 되는. 그런데 그래서 이 정여립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학계에서는 영모였다, 정여립의 영모였다라는 설도 있고, 무옥이다, 무는 이제 무고한 대무, 그러니까 이제 옥사를 무고로 만든 것이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어느 것이 진실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정여립이 이제 자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어느 정도 영모의 혐의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도 무옥이라고, 무고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 이 정여립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특히 이 정여립 사건을 계기로 이것을
서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왜냐면 원래 서인이었던 정여립이 이제 동인편을 들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서인들이 동인들을 아주 숙청하는 그런 계기로 삼습니다. 그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바로 송강 정철이죠. 여러분 공문학 쪽에서는 가사 문학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죠. 관동별곡이나 사미인곡이나 이제 이런 그런 이제 훌륭한 문학가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대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추국을 차리고 추국의 책임자인 위관을 맡아요, 정철이. 그러면서 상당히 부풀립니다, 사건을. 그러면서 거의 동인들을 싹 쓸어가는, 이걸 계기로 이제 정권의 향배가 이제 동인에서 서인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많은 동인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이 해가 이제 1589년이 이제 기축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축옥사다. 그런 표현을 쓰고, 그래서 그 뒤에도 기축이라는 언급이 있으면 이건 곧 정여립 사건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반역을 실제로 의도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정여립 사건에 상당히 많은 참언들이 등장을 하고 그것이 그 뒤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참언은 아까 이제 도참과 비슷한 앞날에 이제 길흉화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을 참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건에 상당히 많은 참언들이 등장을 하고 이것이 조선 후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조 수정실록에 보면 그 자료가 이제 나와요. 이 정여립 사건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데 상당히 좀 길어요. 근데 좀 소개를 시켜드릴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 그 뒤까지 계속 반복되거나 변주되거나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조 수정실록에서 이제 정여립 사건을 다루면서 이제 이런 언급을 합니다. 한 100년 전에 민간에 목자가 망하고 전읍이 일어난다는 참언이 있었다. 정여립이 요승, 요상한승 의연과 모의하여 이를 옥판에 새긴 다음 지리산 석굴안에 간직하였다. 여기서 이제 목자는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파자의 형태죠. 이죠, 이. 이 씨가 망하고 전읍. 전읍은 합하면 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망하고 정 씨가 일어난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러한 설이 이제 민간에서 횡행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선조 수정실록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정여립과 같이 활동했다는 인물이 이제 요상한 승려라고 했던 의연에 대해서, 의연은 이제 운봉 사람이다. 이제 전라도죠. 운봉 사람으로서 본인은 스스로 중국 요동, 랴오동이죠. 요동에서 나왔다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그러면서 전국의 명산을 그렇게 유람하면서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약간 은유적으로 자기 이제 요동 사람인데, 중국 사람인데 조선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왕기가 있었다. 왕의 기운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그래서 이제 요동에서도 이제 조선의 왕기가 비치길래 조선에 와서 자기가 쭉 살펴보니까 바로 전라도 전주는 그 당시 이제 전라도 가명이 있었던 지금으로 치면 도청 소재지였죠. 전주의 왕기가 전주 동문 밖에 있었다. 라고 이제 의연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막 소문이 퍼진 거죠. 그래서 야, 전주에 왕의 기운이 있다더라 라는 말이 멀리 가까이 이렇게 전파가 되었다 라는 내용이 역시 이 실록에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정여립이 또 말하기를, 정여립의 언급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아들 옥남, 정여립의 아들입니다. 옥남이의 등에 왕자 무늬가 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왕가도 아닌데 왕자 무늬가 있으면 남들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 왕자 무늬를 그대로 쓸 수는 없고 해서 왕의 점을 하나 찍어서 옥, 그러니까 남은 산에 남자.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옥남이라고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옥남은 눈이 하나고, 그리고 눈동자가 겹으로 돼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되게 이렇게 인물의 생김새의 특이한 모습들을 이야기할 경우는 그것은 이제 또 신비한 어떤 그 기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또 이때 동요가 있었는데 어떤 동요냐? 뽕나무에 말갈기가 나니까 집주인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뽕나무에 말갈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뽕나무에 말의 갈기가 날 리가 없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신기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 집주인이 그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동요가 있었는데, 우리 뭐 동요는 실제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이용되는 경우 많잖아요. 뭐, 삼국시대 서동요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또 됐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동요가 있었는데, 정여립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의연과 함께 몰래 집 뒤에 동산에 뽕나무 껍질을 벗기고 거기다가 말갈기를 베어 넣어요. 그 집주인이 이제 왕이 된다고 하니까 몰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짜가 처음에는 이제 바로 말갈기 해버리면 껍질 벗기고 말갈기 붙인 게 표가 나니까 좀 그 껍질 벗긴 것이 좀 아물기를 기다립니다. 아물기를 기다리게 해서 날짜가 좀 오래돼서 껍질이 이제 아물어지니까 인근에 이제 친한 사람한테 슬쩍 보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동요에 뽕나무에 말갈기를 하면 그 집에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뽕나무에 실제로 말갈기가 났거든요. 그러고서는 이건 큰일 날 일이니까 당신만 알아라 해놓고서 곧 없애버립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그 본 사람이 생긴 거죠.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몰래 너만 알아라 하면서 이제 알려줬겠죠. 얼마나 큰 이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또 몰래 퍼지게 됩니다. 정여립 집에 뽕나무에 말갈기가 났다더라. 정여립이 왕이 되나 보다. 이런 이제 소문들이 이제 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실록에서는 그러한 이제 정여립과 관련된 얘기와 함께 원래 조선시대에 통용이 되던 옛날 이야기를 하나 꺼내요. 그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실록에. 국초 이래로 그런 참설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참언과 같은 얘기죠. 연산은 이제 지금의 그 논산에 이제 한 지역이죠. 연산현 계룡산. 연산은 이제 계룡산을 품고 있죠. 연산현 계룡산에 개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개태사 터는 훗날 정씨가 도읍할 곳이다. 라는 참설이 국초, 즉 조선 건국초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실록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은 이제 정여립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여립이 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요승 의연과 함께 국내 산천을 이제 두루 유람하다가 그 폐사, 이제 사용하지 않는 폐사지에 가서 그 벽에다가 시를 써요. 정여립이 이제. 그래서 자기가 나그네에 대해서 남쪽 지방을 논인 지 오랜데 계룡산이 더욱 눈에 환하다. 무자년 기축년에 형통한 운수가 열리니 태평성대 이루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느냐라는 내용을 몰래 써서 거기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절터에 왔던 사람들이 보고서 뭐가 신기하다. 무자년 기축년이 언제일까? 추측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많이 전파되었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 정여립이 이제 무명자가, 그러니까 이름 없는 사람의 노래다 그런 뜻이겠죠. 무명자가를 지었는데 모두 백성들이 이제 곤궁하니까 난리를 일으켜야 되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우리 옛날 자유당 때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한 내용이 실린 노래도 지었다. 근데 이제 자기들이 지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영문이니까요. 몰래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그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통용이 되게 되는 거죠.
또 이 사건이 있기 수십 년 전에 천안에 산호, 개인 집안의 종이죠. 길삼봉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아주 용맹이 뛰어나서 하루에 300리, 400리를 걷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도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군이 매양 체포하기 위해서 습격을 했는데 그때마다 도망갔다. 그래서 국내에 이 길삼봉의 이름이 자자하였다. 그런 내용도 실록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실록에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길삼봉이라는 사람이 그런 도적이 있었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실록 기사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소개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내용이 어쨌든 실록에 실려서 길삼봉이라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길삼봉에 대한 소문들은 이미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여립이 이제 자기 측근, 뭐 지암두라든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측근한테 이 황해도 지방에 이제 소문을 퍼뜨리게 해요. 그래서 길삼봉이 이제 형제가 있다. 길삼봉과 그 아우인 이제 길삼산 이렇게 두 형제가 신병, 뭐 신의 군사다, 귀신 같은 군사다, 뭐 그런 뜻이겠죠. 신병을 거느리고 지리산에 들어갔다더라. 아니면 또 계룡산에 들어갔다더라. 이런 소문을 정여립이 이제 퍼뜨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 길삼봉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정팔룡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정여립이 지어냈다는 거죠. 정팔룡은 상당히 아주 귀신같이 용맹한 사람인데 아마 마땅히 왕이 돼서 계룡산에 도읍을 정할 것이다. 멀지 않아서 이 정팔룡이가 군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소문을 또 정여립이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정팔룡은 정여립이 자기 이름을 숨긴 것이다. 결국 정팔룡은 정여립이다. 정여립이 이제 자기가 정여립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소문내면 안 되니까 정팔룡이라는 이름을 지어냈다. 그렇게 실록에서는 이제 실려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소개한 이제 많은 내용이 있었죠. 이러한 실록의 내용이 전부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미 자결한 정여립한테 영모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날조한 내용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영모 혐의를 좀 무겁게 하기 위해서 좀 과장한 내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목자가 망하고 전읍이 일어난다. 즉 이씨가 망하고 정씨가 일어난다는 내용하고 계룡산은 정씨가 도읍할 곳이다. 이러한 내용, 즉 이러한 내용은 국초부터 100년 전부터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100년, 이때가 이제 조선왕조 건지 200년이 약간 안 됐을 때니까요. 100년 전,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러한 소문이 있었다라는 것은 실록에 실려 있어요. 그러한 이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정여립이 지어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씨망 정씨흥, 계룡산은 정씨가 도읍한다. 이런 얘기. 이거는 뭐 실록에서 굳이 조작하거나 과장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정씨, 계룡산 이 두 가지 개념은 실제로 정감록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결국 정감록의 핵심적인 개념은 이 정여립 사건에도 등장을 하지만 조선 초기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어떤 민간에서 전래되는 그러한 스토리를 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주에 왕의 기운이 있다. 그리고 뭐 정여립의 아들이 이제 옥남의 이야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까 뽕나무에 뭐 말갈기가 돋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동요. 그리고 이제 무자년, 기축년 이런 시들. 그리고 뭐 길삼봉이라든가 또 정팔룡. 바로 이제 그 정여립이죠. 이러한 언급 등은 당대에 전파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여립과 관련해서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여립이 지어낸 내용일 수도 있고 정여립의 영모를 입증하기 위해 또는 단정하기 위해서 조정해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정여립 사건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참언의 유형들이 이후에 조선 후기의 각종 그 변란 사건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감록으로 수용이 됩니다. 동요의 형태로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암시한다든가, 변란이 일어날 해를 전후한 간지를 언급한다든가, 그리고 특이한 외모와 능력을 지닌 인물을 내세운다든가. 이것은 바로 지인인과 관련한 변란에 많이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특히 정감록에서는 전주라는 지역을 역적이 일어날 땅이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여립 사건과 상당히 많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정여립 사건에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이 사건의 진상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상과 별도로 우리가 그 영향을 살펴보는 것. 우리가 사실의 문제와 인식의 문제가 있을 때 실제로 역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 인식이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 어떤 사실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여립 사건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여립 사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각종 모반, 변란 사건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정감록과 이어지는 과정을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